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개키 암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개키 암호화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연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연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화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A하고 DP-헬먼 알고리즘인데 이 두 암호 알고리즘은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들은 개념만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도 국업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공개키 암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개키 인정 1. 공개키 인정서를 공개키 디렉토리에 저장하여 공개한다. 2.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필요한 비밀키의 개수가 증가하는 암호 방식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칭키 암호 방식보다 암호화 속도가 느리다. 4. n명의 사용자로 구성된 시스템에서는 n 곱하기 n-1 나누기 2개의 키가 요구된다. 이렇게 답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답이 눈에 띄나요?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2014년도 7급 전산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앨리스가 밥에게 암호문을 전달하고 앨리스가 밥에게 암호문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보기에서 1, 2, 3, 4, 5가 있는데 1은 밥은 개인키와 공개키로 이루어진 한 쌍의 키를 생성한다. 2. 밥은 기억을 앨리스에게 전송한다. 앨리스는 니언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한다. 앨리스는 생성된 암호문을 밥에게 전송한다. 5. 밥은 디귿을 사용하여 암호문을 복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기억, 니언, 디귿에 들어갈 키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1. 밥의 공개키, 앨리스의 공개키, 앨리스의 개인키. 2. 밥의 개인키, 밥의 공개키, 밥의 개인키. 3. 밥의 개인키, 앨리스의 공개키, 앨리스의 개인키. 4. 밥의 공개키, 밥의 공개키, 밥의 개인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개키 암호화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답을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으리라 보는데 한번 답을 선택한 다음에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요. 2015년도 구급 지방직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사용자 A와 B가 DP-헬먼 키 교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비밀키를 공유하고자 한다. A는 3을, B는 1을 각각 개인키로 선택을 했고요. A는 B에게 21을, B는 A에게 3을 전송한다. 21과 3은 이제 공개키가 됩니다. 전송한다면 A와 B가 공유하게 되는 비밀키 값은 단 소수 23과 그 소수의 원식은 7을 사용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반드시 DP-헬먼 키 교환 알고리즘을 잘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계산 자체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DP-헬먼 키 교환 알고리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풀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풀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DP-헬먼 알고리즘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2014년 5급 시험에 출제됐던 5급 전산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논술 시험 문제고요. 여기도 DP-헬먼 키 교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문제를 제시할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2014년이 아니고 2015년도 5급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공개키 암호 시스템 중 RSA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논술형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개키 암호화는 대칭키하고 근본적으로 좀 다른데요.
이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이 키, 공개 키하고요. 이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구할 때 사용하는 개인 키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하고 복구할 때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암호 시스템을 비대칭 암호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의 키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 암호화 시스템을 공개키 암호화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키가 서로 다르다는 것하고 그 중에 하나가 공개가 된다. 여기서는 이제 공개키 암호화로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개인키로 복구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했는데, 반대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키로 암호하고 공개키로 이렇게 복구하는 이 과정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암호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는 이 연산을 엑소 연산, 그 다음에 P박스, S박스 같은 이런 치환 연산, 그 다음에 전치 연산 이런 간단한 연산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이제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데이터 파일 같은 이런 것들 이제 암호화할 때 대칭키 암호화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이 대칭키 암호화를 쓸 때 이렇게 키를 비밀리에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명이 통신하려고 그러면 그 n명 사이에 키를 n 곱하기 n-1 나누기 2개만큼의 키가 이렇게 필요한, 그 키를, 이런 많은 키를 비밀리에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키 관리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는 키 하나는 공개해 놓고요. 자기 개인 키만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대칭키 암호화의 그 키 분배 문제, 키 관리 문제를 완전히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n명이 예를 들어서 뭐 통신한다 그러면은 각각이 이렇게 개인 키와 공개 키 이렇게 2개씩만 이렇게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2n개의 키만 이렇게 사실은 이제 관리가 되면 되고요. 각 개인은 자기 개인 키만 비밀리에 이렇게 잘 유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대칭키 암호화에 비해서 이제 키 분배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간단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때 이제 공개 키가 어떤 사용자의 공개 키가 진짜 그 사용자의 공개 키가 맞는지를 사실은 이렇게 증명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개 키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 공개 키는 누구의 공개 키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인인증서라고요. 이 인증서에 적혀 있는 공개 키는 이 인증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용자의 공개 키가 맞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예를 들면 금융결제원 같은 데서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제 문서를 갖다 공인인증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개키 암호화는 상당히 복잡한 지수 연산을 사용해서 이제 암호화를 하는데, 이 복잡한 지수 연산을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큰 데이터 같은 거는 암호화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은 이 공개키 암호화를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떤 대칭키에서 사용되는 대칭키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 있잖아요. 대칭키. 그런 키를 암호화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은 해시값 같은 이런 작은 값을 암호화하는데 주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는 이런 대칭키 암호화와 달리 숫자로 표현되는 이런 백문이죠. 백문이 이제 숫자로 표현되는 백문을 수학적 함수를 응용해서 다른 숫자를 이렇게 변환하는 그런 이제 암호 방식을 쓰는데, 이때 이제 원래 암호문에서 원래 이렇게 백문을 갖다 계산해내는 그런 암호 함수의 역함수는 키를 모르면은 절대로 이렇게 알아낼 수 없는, 그래서 키가 주어지면은 쉽게 역함수를 계산할 수 있지만 키가 없으면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이제 함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공개키 암호화에 사용하는 연산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공객기 암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려면은 요 모듈러 연산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 모듈러 연산. 그 다음에 지수 모듈러 연산의 역연산이 그 지수 연산의 역연산이 대수 연산이잖아요. 로그 연산. 여기서는 이산 대수 연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공격기 암호 알고리즘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연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리마인드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러 연산인데요. 모듈러 연산.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 정수에 대한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정수 A에 대해서 양의 정수 n으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r이라고 그러면 이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 이런 연산을 모듈러 연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a를 모듈러 n 연산을 하면은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r을 나머지 또는 잉여라고 그러고요. 이 나머지의 집합을 잉여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zn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나머지의 집합이라는 게 뭐 n을 나누어서 나머지라는 게 0부터 n-1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zn에 속한 정수의 집합은 0부터 n-1까지 이 숫자의 집합이 zn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n의 잉여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n에 대해서 모듈러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가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정수를 합동이다. 모듈러 n에 대해서 합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고 합동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오케이. 이 모듈러 연산에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이 성질, 여기 이제 덧셈에 대한 거, 뺄셈에 대한 건데, 실제 이제 공격기 암호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성질이 이 세 번째 성질인데요. 정수 A하고 B를 곱해서 그놈을 모듈러 N 연산을 한 그 결과는 정수 각각 A에 대해서 모듈러 연산하고 B에 대해서 모듈러 연산해서 그 결과를 다시 모듈러 N 연산하는 이 값하고 같아진다. 이 성질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성질을.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성질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수 연산을 할 때 예를 들어 A에 N승을 하면은 A를 갖다 N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의 지수를 계산한 다음에 모듈러 연산하는 것하고 A에 대해서 모듈러 N을 계산해가지고 그거를 N번 하는 것하고 N번 계산한 다음에 그놈에 대해서 모듈러 연산하는 거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정명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듈러 연산할 때 이제 여권 이야기를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권은 이제 덧셈에 대한 여권하고 곱셈에 대한 여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권이라는 게 어떤 모듈러 연산을 했을 때, 더해서 항등원이 되는 거. 여기 이제 항등원이 0이기 때문에 더해서 그 결과가 나머지가 0이 되는 그런 숫자를 어떤 숫자에 대한 여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덧셈에 대한 여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여군은 곱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곱해서 모듈러 N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머지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1이 되는 그런 숫자를 A에 대한 여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B에 대한 여군이 이제 A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AB는 ZN에 속한 두 정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ZN에 대한 두 정수가 곱해서 곱한 다음에 모듈러 N 연산했을 때 그 나머지가 1이 되는 그런 관계를 여군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여군이 ZN에 속한 정수 A가 곱셈에 대한 여군을 항상 가지는 게 아니고요. 여군을 가지는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필요충분 조건이 A와 N이 서로 소일 때 A가 반드시 여군을 가진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은 이 여군을 나중에 공격기 암호 알고리즘 할 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군이
뭔가 하는 거하고요. 곱해서 곱한 두 정수를 모듈 n 연산했을 때 그 결과 1이 되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1이 되는 그 두 수를 여군 관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A가 n과 서로 소이면은 반드시 A는 여군을 가진다 이런 거죠. 그 서로라는 거는 꼭 그 최대 공약수가 그 1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최대 공약수가. 그 최대 공약수를 보통 GCD라고 표현하는데 GCD가 1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A와 N이 서로 소면은 A는 그 모듈 N 연산에 대해서 반드시 모듈 N 곱셈 연산에 대해서 반드시 여군을 가진다. 이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때 ZN에 속한 그 정수들 중에 곱셈에 대한 여군을 가지는 수의 집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ZN 스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ZN의 스타. 여기에 속한 정수들은 그 여군을 반드시 가진다. 그러니까 ZN 스타에 대한 정수는 N하고 서로 소인 정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 여군을 가진 필요 충분 조건이 그 정수 ZN에 속한 정수가 N하고 서로 소이면 여군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소인 정수, N과 서로 소인 정수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요 N이 말이죠. N이 소수일 때, 여기서 이제 N을 갖다 P라고 해서 P가 소수일 때, 소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ZP는 P, 모듈러 P 연산에 대한 나머지니까 0부터 P-1까지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ZP의 스타, N과 서로 소인 수는 0을 제외한 나머지 1부터 2부터 쭉 해서 P-1까지는 P하고 반드시 서로 소인 관계가 된다. 왜냐하면 P가 소수이기 때문에 1부터 P-1까지는 최대 공약수가 1 말고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P가 소수니까. 그래서 ZP에 속한 정수들을 쭉 나열해 보면 1부터 P-1까지가 이제 ZP의 스타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놈들은 이건 다 소수잖아요. 그리고 요 P하고 서로 소인 관계잖아요. 요놈은 P하고 서로 소인 관계이기 때문에 요 1부터 P-1까지는 반드시 모듈러 P의 모듈러 P 곱셈 연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여군을 가지게 되어 있죠. 그죠? 앞 요거 때문에. 그죠? 필요 충분 조건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 공격기 암호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이렇게 좀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오일러의 정리를 좀 공부를 할 텐데, 오일러의 정리를 공부를 하기 전에 오일러의 파이 함수부터 먼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은 파이 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것도 오일러의 파이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파이 n. 이 파이 n의 함수의 값은 어떻게 뭐가 되냐면 의미가 n보다 작으면서 n과 서로 소인 정수의 개수가 되는 거죠. 개수. n과 서로 소인 정수의 개수는 뭐냐면 이게 n보다 작으면서 n과 서로 소인 정수의 개수는 ZN의 스타에 속한 여기에 속한 숫자들의 개수. 이 개수가 뭐가 되냐면 파이 n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파이 n 아시겠습니까? n보다 작으면서 n과 서로 소인 정수의 개수. 오케이. 근데 이제 이 파이 n 있잖아요. 오일러의 파이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이 n이 물론 표현을 파이 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른 어떤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파이 n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파이 n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그 함수가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데 뭐 첫 번째 이거는 뭐 이렇게 그 트리비얼 한 거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될 거고요. 특징 두 번인데 그 두 번째 특징인데 요 P가 소수이면은 P가 소수이면은 P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그 ZP의 스타에 속한 정수의 개수잖아요. 이 개수가 뭐가 되냐면 여기 들어가는 정수라는 게 사실은 1부터 P-1까지잖아요. 그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수가 당연히 P-1이 된다. 그러니까 P가 소수면은 파이 P는 P-1이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 오일러 파이 함수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세 번째 특징인데, 그 파이 함수를 구하는데 m 곱하기 n에 대한 파이 함수 값이 파이 m 곱하기 n이 뭐하고 같냐면은 파이 m하고 파이 n을 구한 다음에 곱한 이 결과가 같다 이런 거죠. 뭐일 때 m과 n이 서로 소인 경우에. 이것도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증명을 생략하고요. 근데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이제 공격해 암호 알고리즘 공부할 때 상당히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공격해 암호 알고리즘의 특히 RSA 알고리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n이 P 곱하기 Q라고 이렇게 보고 이 두 개가 P와 Q가 서로 소수다 이렇게 볼 때야. 예를 들어 파이 n 값을 구하면은 이 파이 n은 파이 P 곱하기 Q겠죠. 왜냐하면 n이 P 곱하기 Q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파이 P 곱하기 파이 Q가 되고, 근데 P하고 Q가 소수이기 때문에 파이 P는 P-1이고 파이 Q는 Q-1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P-1 곱하기 Q-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 n 값이 어떨 때 n이 소수 P와 Q의 곱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파이 n은 P-1 곱하기 Q-1이 된다. 이런 건데 이 n이 말이죠. n이 소수의 P와 Q의 곱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파이 n이 뭔가 P 곱하기 Q로 계산이 된다. 그리고 P와 Q는 소수다. 이러면은 파이 n 값은 P-1 곱하기 Q-1 이렇게 쉽게 계산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n이 P와 Q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파이 n 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파이 n 값을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n이 P와 Q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인수분해하는 거거든요. 소인수분해. 근데 이 소인수분해하는 게 상당히 이렇게 어려운 문제고요. 특히 이 n 값이 아주 커지면은 소인수분해하는 거는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 크기가 얼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n 값이 뭐 1024비트 이상이다. 이진수로 했을 때 1024비트보다 더 크다. 이렇게 10진수로 계산하면 10에 한 300성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현재 기술로는 이 n을 소인수분해하는 거는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이 n 값을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파이 n 값을 금방 구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n 값이 커지면은 파이 n 값을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공격기 암호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일러의 정리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제 단계까지 왔는데 오일러의 정리. 오일러의 정리가 이렇게 그 공격기 암호 알고리즘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오일러의 정리가 1차 정리하고 2차 정리, 1차 정리를 확장한 2차 정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이 그 정명은 여기서 생략하고 오일러의 그 1차 정리가 뭐냐면은 A에 대한 지수성을 계산하는데 파이 n성, 아까 n에 대한 파이 n 값, 오일러의 파이 함수 값 구하는 걸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 파이 n성, A에 대해서 파이 n성을 해서 이놈에 대해서 모듈로 n 연산하면 그 결과가 1이 된다 하는 게 증명이 됐는데 어떨 때 1이 되냐면 A와 n이
서로 소일 때, A와 N이 서로 소일 때, A에 대한 파이 N승을 해서 모듈 N 연산하면 그 결과가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파이 N 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A에 대해서 파이 N 지수승을 해서 모듈 N 연산하는 거는 쉽게 이렇게 1로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오일러 정리를 이용하면은. 근데 이제 오일러 2차 정리는 이걸 좀 확장한 건데, 똑같이 A에 대해서 파이 N승을 해서 모듈 N 연산하면 1이 된다는데, 이때 조건은 A와 N이 서로 소일 필요가 없고 A가 N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할 그 RSA 암호 알고리즘에 사용할 정리는 오일러 2차 정리가 되는데요. 이 2차 정리가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상당히 이렇게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어떤 이론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공개키 암호할 때 사용하는 연산이 이산대수 연산인데요. 이산대수. 그 이산대수 연산은 지수에 대한 모듈러 연산의 역연산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지수에 대한 역연산이 로그 연산, 대수 연산이잖아요. 여기서는 지수에 대한 모듈러 연산에 대한 역연산이 이산대수 연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A의 X승을 해서 모듈러 N 연산을 했을 때 그 값이 Y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지수에 대한 모듈러 연산이잖아요. 모듈러 연산인데 요놈대 역연산. 그래서 그 지수에 대한 모듈러 연산에서 Y 값을 구했고 A를 알고 있고 N을 알고 있을 때 이때 X를 구하는 연산. 이게 이제 그 이산대수 연산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Y하고 A하고 N이 주어질 때 X의 값을 구하는 연산. 근데 이 이산대수 연산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N 값이 충분히 크면은 이때 이 X를 구하는 이산대수 연산은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얼마나 크냐면은 N이 1022진수로 표현했을 때 1024비트 이상 이렇게 될 때 N 값이 커지면은 그 이산대수 연산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이걸 이제 이용해서 또 이렇게 그 공개키 암호에서 이 이산대수 연산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개키 암호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공개키 암호에서 가장 대표적인 암호 알고리즘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DP 헬먼 알고리즘인데 먼저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부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RSA는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들의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RSA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1978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현재 이 RSA는 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뱅킹할 때 디지털 서명이나 또 이렇게 그 대칭키를 암호화해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이럴 때 이 RSA 그 공개키 암호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RSA 그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이제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키를 생성하는, 여기서 말하는 키라는 것은 공개키하고 개인키가 되겠죠, 그죠? 이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고요. 이 키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를 사용해서 공개키를 사용해서 암호하고 개인키를 사용해서 복호하고 개인키를 사용해서 암호하고 공개키를 사용해서 복호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 개인키와 공개키는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n이라는 숫자하고 e라는 숫자를 하나 만들고 조합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n이라는 숫자하고 d라는 숫자의 조합을 하나 만드는데 이때 숫자 조합 하나는 공개키, 다른 숫자 조합 하나는 비밀로 유지되는 개인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칭키,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화에서 공개키와 개인키는 숫자의 조합,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지는 조합을 한 쌍을 만들어서 한 숫자 조합은 공개하고 한 숫자 조합은 개인이 비밀리에 유지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키를 공개를 하더라도
요 공개키로부터 공개키 중에 이제 요 n은 둘이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요 그 e로부터 절대로 요 d를 추론할 수 없게 이렇게 키를 생성한다는 거죠. 키를 공개하더라도 그걸 보고 이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가 뭐다 하는 걸 절대로 추론할 수 없게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RSA 키 생성 알고리즘인데요. 앞에서 내가 설명한 그 연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오일러의 파이 함수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오일러의 2차 정리를 이해를 하면은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모듈라 연산에 곱셈에 대한 여군이 존재하려면은, 모듈라 n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여군이 존재하려면은 그 정수가 n과 서로 소이면은 반드시 여군을 가진다. 필요 충분 조건이 a가 n과 서로 소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 부분도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RSA 키 생성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이 강의 앞부분을 돌아가서 또는 교재를 보고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키 생성 알고리즘을 키 생성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큰 숫자를 선택을 하는데 P와 Q, 이 P와 Q는 뭐냐면은 소수인 P와 Q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숫자죠. 곱해가지고 곱한 결과가 이진수를 표현하면 10의 24성이 넘는 뭐 그런 아주 큰 수 P와 Q를 이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요 P와 Q를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는 아마 좀 뭐 이렇게 아까 오일러의 파이 함수를 공부할 때 이렇게 이해가 된 사람들 P와 Q를 왜 이렇게 선택하는구나 이런 거 아마 감이 잡힐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P하고 Q를 곱해서 n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P와 Q의 이제 곱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고. 이러면 파이 n은 파이 P 곱하기 Q가 되고, 그 결과는 당연히 P-1 곱하기 Q-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파이 n 값을 이렇게 금방 계산한다. 이렇게, 그죠? 왜? n이 소수인 P와 Q의 곱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아까 오일러의 파이 함수의 특징, 세 번째 특징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과 세 번째 특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오일러 파이 함수의 두 번째 특징과 세 번째 특징을 한번 더 다시 보시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 있잖아요. 요 파이 n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크고 파이 n보다 작은 어떤 정수 하나를 선택을 해요. 여기서 이제 2라고 선택했는데, 요 2를 선택하면은 E를 선택하는데 E를 어떻게 선택하냐면은 파이 n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크고 파이 n보다 작으면서 반드시 파이 n과 서로 소인 그런 숫자 2를 선택한다는 거죠. 2를 선택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그 여군 관계, 모듈라 곱셈 연산에 대한 여군을 가지는 어떤 필요 충분 조건에서 요 E가 파이 n하고 서로 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E는 그 모듈라 파이 n의 곱셈 연산에 대해서 여군을 반드시 가진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E에 대해서 말이죠. E에 대해서 모듈라 파이 n 곱셈 여군 D가 반드시 존재를 하는 거죠. D가 반드시 존재. 그래서 그 D를 하나를 계산을 해요. D를 계산하는데 어떤 D를 계산하냐면은 M보다 작으면서 가능하면 큰 수. M보다 작으면서 가능하면 큰 수. 근데 그 큰 수 D는 뭐냐면은 E하고 모듈라 파이 n 곱셈 연산의 여군이 되는 D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D 곱하기 E를 하면은 이걸 모듈라 파이 n 연산했을 때 나머지 1이기 때문에 D 곱하기 E 빼기 1을 해서 모듈라 파이 n 연산하면 이건 반드시 나머지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숫자를 n보다 작으면서 작은 숫자를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은
쭉 대입을 해보면은 그 곱해서 1을 뺀 다음에 파이 n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되는 숫자를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금방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조금 이따 우리가 예제를 하나 보겠지만,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n도 알려져 있고요, e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n도 알고 있고 또 t를 알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n하고 t 이게 뭐가 되냐면은 공개 키가 되고, 이게 개인 키가 된다 이런 얘기. 여기 공개 키가 되고 개인 키가 된다. 이거는 이제 t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d하고 e가 모듈러 파이 n의 곱셈의 여군 관계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제 이때 그 RSA 키 생성 알고리즘의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n하고 e가 선택된 후에 파이 n을 알고 있으면은 이 개인 키 이 n하고 t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d하고 e가 파이 n에 대해서 그 여군 관계인 그런 어떤 관계가 되고, 반드시 그 여군 관계인 그런 어떤 d가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파이 n 값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파이 n 값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요 t를 계산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t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요 파이 n 값을 계산을 해야 돼. 왜냐하면 t하고 e가 파이 n에 대한 여군이면서 n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숫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파이 n 값을 먼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e하고 d하고 곱해서 파이 n에 대해서 모듈러 연산해가지고 그게 이제 곱셈 연산해가지고 여군이 되는 d를 선택해야 되니까 먼저 파이 n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파이 n 값을 n이 맞아요. 이때 n이 이렇게 p 곱하기 q, 그 p와 q가 소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금방 계산할 수 있다는 거니까 파이 n 값을. 왜냐면 파이 n 값은 p-1 곱하기 q-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금방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 파이 n을 계산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은 n이 p와 q의 소인수 두 개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소인수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소인수분해를 하는 게 이 n 값이 커지면은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1024비트 이상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크면 이게 불가능하다. 계산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n이 큰 값을 n이 커지면은 소인수분해를 못하면은 파이 n 값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 파이 n 값을 계산 못하면은 요 d 값도 계산할 수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라. 오케이? 그래서 이 n 값이 아주 커질 때 있잖아요. 보통 이 커진다는 게 뭐 1024비트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ne가 공개가 되더라도 nd 값 이거는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n을 소인수분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파이 n 값을 소인수분해를 하지 못하면 파이 n 값을 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e에 대해서 모듈러 파이 n의 곱셈 연산에 대해서 여군을 갖다 찾아내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개 키가 공개가 되더라도 여기서부터 그 개인 키를 추론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추론하는 게 불가능한 그 근본적인 배경에는 n이 커질 때 그 n을 소인수분해하는 게 계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조금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반드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RSA 키 생성 알고리즘은 실제로 이제 키를 생성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그 n 값은 아주 큰 이제 숫자, 1024비트 이상 아주 큰 숫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사실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숫자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p하고 q를 5와 7 이렇게 소수 두 개를 이제 썼고요. 그러면은 n은 35가 되고 n이 뭐 p 곱하기 q가 되니까죠. 5, 7에 35가 되고
파이 n 값은 p-1 곱하기 q-1이니까 5-1 곱하기 7-4 되니까 7-1 되니까 4, 6, 24, 24가 되잖아요. 요럴 때 내가 2를 5를 선택했는데 5가 24하고 서로 소이면은 이제 5를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소이면은. 왜냐하면은 그럼 5에 대한 여근이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여근 중에 이제 제일 큰 숫자, n보다 작으면서 제일 큰 숫자가 그게 이제 그 d가 되는 거고 d가 개인키가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n보다 작으면서 n이 35잖아요. n보다 작으면서 그 5와 여근 파이 n에 대해서 파이 n 24니까요. 24 모듈라 24 연산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를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5부터 작은 숫자 34부터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서 1을 뺀 다음에 2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죠. 여기 0이 아니고 쭉 계산해보면 다 0이 아니다가 29 곱하기 5 빼기 1을 2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 그럼 뭐가 되냐면은 29는 5와 모듈러 24 곱셈 연산에 대해서 여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29가 d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35 곱하기 25 n 곱하기 d n하고 d 요 35하고 29 이게 개인키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교재에 내가 그 RSA 키 생성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개인키를 찾아내는 문제를 또 하나 내놨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참고를 해서 한번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하는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래서 공개키에 대해서 개인키를 보호하는 것은 큰 숫자에 대해서 소인수분해하는 게 불가능한 그런 어떤 계산적 이론을 이제 이용을 해서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갖다 보호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공개키와 개인키가 이렇게 알려졌을 때 그러면은 그리고 평문이 이제 P로 그 P는 반드시 여기서 사용하는 이 n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돼요. 작은 수 n보다 작은 수가 돼야 된다. 그거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1024비트면은 n이 1024비트잖아요. 1024비트면은 요 P는 숫자로 했을 때 이진수로 반드시 1024비트보다 작은 512비트라든 128비트라든 64비트라든 이런 숫자 그런 숫자만 이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요 RSA 암호 알고리즘을 이렇게 암호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공개키로 암호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평문이 여기서 P일 때 P에 대해서 공개키가 지금 N하고 E잖아요. E승을 한 다음에 모듈러 N 연산을 하면 이 결과가 암호문이 되는 거예요. 암호문. 오케이. 그리고 이 암호문 C에 대해서 개인키로 복화를 한다 그러면 개인키에 D승을 한 다음에 이놈을 모듈러 N 연산하면 그놈이 원래 평문이 된다. 이런 이론을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금방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금방 증명할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암호문 C가 있으면은 이걸 이제 개인키로 복화하면은 P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평문 P가 되는지. 그럼 개인키 D성을 한 다음에 암호문 C에 대해서 D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모듈러 N 연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P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요 C는 P의 공개키 E성을 한 다음에 모듈러 N 연산한 게 이게 이제 C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C잖아요. 그 암호문. 여기다가 D성을 내서 모듈러 N 연산한다 이런 거고요. 근데 요 있잖아요. 요 의미가 앞에 우리 모듈러 연산의 성질 3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이 P에 대해서 E 곱하기 T승을 해서 모듈러 N 연산하는 거하고 이게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값이 같아진다. 이게 이제 모듈러 연산의 성질 3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성질 3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 앞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ED가 뭐냐면은 ED가 있잖아요.
모듈러 n 모듈 n 곱셈 연산에 대해서 이게 역운 관계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듈러 죄송합니다. ED를 모듈 n 연산하면 결과가 1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ED는 모듈 n이 아니고 모듈 n이 아니고 모듈러 파이 n 죄송합니다. ED가 그 모듈러 파이 n 이렇게 하면은 이 결과가 1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ED 값은 있잖아요. 이 파이 n에다가 어떤 숫자 정수 k를 곱해서 곱해서 파이 n으로 하면은 이제 나머지 1이 돼야 되니까 어떤 파이 n 곱해서 여기다 1을 더한 숫자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k가 뭐가 된지는 모르지만은 파이 n 플러스 1에서 이거를 모듈 n 연산하면은 모듈러 파이 n 연산하면은 파이 n 연산하면 이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뭐하고 같아지냐면은 d 이 값하고 d 곱하기 이 값하고 이게 같아진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 있잖아요. 요 값은 다시 모듈 연산 성질 3을 이용하면은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왜냐면 여기 p 곱하기 요 1은 요 p 곱하기 1 한번 p 모듈 n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요게 이제 p 값이 요게 이제 평문이고요. p 값 이게 평문이고, 이게 이제 n인데, 요 p하고 n이 서로 소이질 않지만은 p의 파이성을 모듈 n 연산할 때 이 결과가 뭐가 되냐 하면은 이 결과가요 1이 된다. 뭐에 의해서? 오일러 2차 정리에 의해서. 오케이? 오일러 2차 정리가 여기 앞 보시면은 어디 갔죠? 그렇죠. 요거잖아요, 요거. A의 파이 n승을 해서 모듈 n 연산하면 1이 된다. 그때 A가 n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요. 여기서 요 P 평문은 반드시 n보다 작다.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공격기 암호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요 값이 있잖아요. 요게 뭐가 되냐면은 오일러 2차 정리에서 1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요 값은 P 모듈 n만 남고요. P가 n보다 작기 때문에 P를 n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는 당연히 이제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개가 같잖아요. 이 두 개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은 P가 된다. 무슨 말 아시겠죠? 반대로 있잖아요. 어떤 개인키로 개인키가 nd잖아요. 개인키로 암호화했을 때 공개키로, 그러니까 개인키로 암호화했을 때 공개키로 복구하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어. 개인키로 암호한 걸 공개키로 복구할 때 공개키가 e잖아요. e승을 한 다음에 모듈 n 연산하면은 개인키로 암호화를 했기 때문에 p의 d의 모듈 n 이게 이제 암호문 c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 e승이고 모듈 n 이렇게 하는 과정은 앞에 요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네요. 요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증명하면 금방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개인 키로 복구할 수 있고 개인 키로 암호화한 것을 공개 키로 복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이렇게 성립한다.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의 장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칭키처럼 키를 많이 이렇게 공유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는 해결했는데 아까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공개키가 나중에 누구의 공개키인지를 갖다 정확하게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공인인증서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이렇게 이제 지수 연산을 하잖아요. 지수 연산에 대한 모듈 연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연산이라서 큰 데이터를 암호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대칭키 암호할 때 사용하는 그 키 있잖아요. 대칭키. 그 키를 암호화해서 전달하거나. 예를 들면은 이 대칭키가 있으면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대칭키가 주어지잖아요. 대칭키가 주어지면은 이 대칭키를 공개키로 암호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암호문을 전달한다 이런 이야기를. 오케이? 이렇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써서 대칭키 그 자체를 암호해서 전달한대. 그러면은 이제 수신하는 쪽에서 이 대칭키를 이제 복구할 때 자기 개인 키로 이렇게 복구하면 그 대칭키를 갖다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해시 값도 이제 값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작은 값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해시 함수를 이렇게 공부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이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암호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키 암호화의 대표적인 역량이 대칭 키를 암호하거나 해시 값을 암호한다. 이때 이제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DP 헬문 그 다음에 그 RSA 암호 알고리즘만큼이나 사실은 이제 유명한 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이 DP 헬문 알고리즘인데요. 근데 DP 헬문 알고리즘은 어떤 값을 어떤 평문을 암호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 이렇게 개발된 게 아니고요. 통신하는 당사자 간에 대칭키 암호화를 하고 싶은데 그때 그 대칭키 암호화에 사용할 그 키 있잖아요. 키, 대칭키. 그 키를 비밀리에 교환할 수 있는, 비밀리에 생성할 수 있는 두 통신 당사자가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이 공개키가 알려졌을 때, 요 공개키가 알려지더라도 개인키를 추론할 수 없게, 추론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개키, 그 키 자체가 하나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RSA 알고리즘에서는 이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추론할 수 없게 만드는 수학적인 근거가 그 키값, n 값이 커지면은 그 n을 소인수분해 하는데 계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이제 이론을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 공개키가 공개가 되더라도 그 개인키를 추론할 수 없는 게 추론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소인수분해 문제가 아니고 이산대수 연산의 어려움을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추론할 수 없게,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DP 헬문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인데요. 요거를 이제 조금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좀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두 개의 통신 당사자가 이렇게 A하고 B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요.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용자 A가 있고 B가 있는 거죠. B가 있으면은 이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임의의 큰 숫자 P하고 G를 둘이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P하고 Q, 어떤 식으로는 P하고 Q를 이런 숫자를 쓰자.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도 상관없는 수예요. 단지 이 P는 소수로 선택이 돼야 되고요. 크기는 아주 커야 되죠. P 값은 소수이면서 아주 커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A가 사용자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죠. 그러니까 P하고 G 값은 이미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서로 알고 있고요. P는 요 중에서 P는 소수가 되는 거죠. 소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은 사용자 A는 요 P-1보다는 작고 P-1보다는 작으면서 큰 숫자 X를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근데 X가 뭐가 되냐면은 요게 선택한 X가
비밀키가 되는 거죠. 개인키.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개인키 비밀키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A는 비밀키를 X를 선택하고요. 그러니까 P-1보다 작고 1보다 큰 숫자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이 X는 사실은 이제 그 소수가 되는 건데 뭐 그거 놔주고요. 그다음 B도 마찬가지로 이 중에 비밀키 하나를 Y라고 선택했어요. 이렇게 B도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이 비밀키를 하나씩 선택했잖아요. 그 A하고 B가. 그 다음에 공개키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전달해요. 이렇게. 여기서는 내가 이제 공개키를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은 RA다. A가 B한테 주는 공개키는 RA다 이렇게 하는데 이 RA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여기 숫자 두 개 중에 G에 대한 자기 비밀키 X승을 하고 여기에 모듈라 P 값을 구하는 거죠. 이게 공개키가 돼. 이렇게 해서 공개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Y는 있잖아요. B는 이 공개키로부터 이 통신할 때 사용할 대칭키, 비밀 대칭키를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비밀키를 자기의 개인 키가 있잖아요. 여기 Y. 그 B는 키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대칭키에 사용할 키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A가 보내준 공개키 아래에다가 자기 개인 키, 그 Y죠. Y승을 한 다음에 요놈을 모듈라 P 연산한 요 값이 뭐가 요게 그 A와 통신할 때 나중에 사용할 대칭 키가 된다. 그걸 갖다 키 K B라고 이렇게 이제 보자고요. 이렇게 계산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P도 있잖아요. A한테 공개키를 만들어서 준다고요. 이 공개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제 B가 A한테 줄 공개키인데 RB라고 보면은 이러면 G에 대해서 자기의 개인 키 Y잖아요. Y승을 한 다음에 모듈라 P. 이게 이제 공개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A가 이제 A하고 B가 통신할 때 사용할 대칭키를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뭐가 되냐면은 B가 나한테 알려준 RB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키 X승이죠. X죠. X승을 한 다음에 모듈라 P 연산한 요게 키가 돼. 요게 K A가 된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있잖아요. 이때 여기서 보시면은 요 공개키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공개키가 두 개 있잖아요. RA하고 이제 RB가 있는데 요 공개키로부터 있잖아요. 요 공개키를 알려주더라도 이 A의 비밀 개인키 요 X는 절대로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개키로 알려주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공개자가 RA 값도 알 수 있고 여기 G하고 P 값도 공개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환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다 알려진다. 누가 이렇게 중간에 스니핑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 값은 절대로 추론을 해낼 수 없다. 그러니까 RA하고 G하고 P가 알려져 있더라도 이 지수성에 대한 모듈라 P 연산의 역연산을 계산하는 이산대수 연산은 불가능하다. 어떤 때? 이 P 값이 아주 클 때. 그래서 이 공개키로부터 이 비밀키 X는 절대로 추론할 수 없다. 뭐 때문에? P가 아주 클 때, 그러니까 모듈라 연산에 사용되는 숫자 P가 아주 클 때, 이산대수 연산의 어려움, 이산대수 연산이 계산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이론을 갖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개키로부터, 그러니까 이 딥-헬먼 알고리즘에서는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보호하는 게 뭐냐면은 이산대수 연산의 어려움, 모듈라 P 연산의 P의 크기가 커질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계산한 요 키값 KA하고 이렇게 계산한 값 KB가 서로 같아야지만 대칭키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같다는 거는 금방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이제 이론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기라고 해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교재를 쭉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금방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KA가 B가 나한테 알려준 그 공개키 RB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X승을 한 다음에 그 모듈러 P 연산을 한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 RB가 원래 계산할 때, 그 B가 계산할 때 G에 자기의 비밀키 Y승을 하고 모듈러 P 연산한 거잖아요. 요거고, 여기 X승을 해서 모듈러 P 연산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모듈러 연산의 성질 3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반대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요 값이 뭐냐면 요게 아래하고 같거든요. 아래. 그러니까 아래의 y승의 p잖아요. 아래의 y승의 p. 아래의 y승의 p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아래의 y승의 p. 이거잖아요. 이거. 아래의 y승의 p. 모듈러 p. 이게 kb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a와 kb가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여기 같아지기 때문에 요 키 값을 대칭키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제 DP-헬먼 알고리즘으로 실제로 이제 키 값을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러는데, 키 값.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공개키, 그러니까 대칭키 암호할 때 사용할 대칭키를 이제 계산해내는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P가 11이고 G가 3이고 A가 선택하는 A의 개인키 아까 앞에 내가 설명한 X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B의 개인키 Y는 4일 때 A와 B가 계산한 대칭키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A의 그 공개키를 계산하면은 A의 공개키라는 게 G의 X승의 모듈러 P였잖아요. 그 G가 지금 보면 3이고, 이거는 3이고, 3의 X는 3이죠. X는 3이니까 3의 3승을 한 다음에 모듈러 P가 11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339, 27 나누기 11이라니까 11에 나머지니까 5가 되는 거죠. 그죠? 5. 그러니까 A가 B한테 알려주는 공개키 RA가 5가 된다면, 그러면은 그 K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게 RA의 B의 개인 키가 4니까 원래 RA의 Y승 모듈러 P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RA가 5잖아요. 5에 Y는 4고 4승을 한 다음에 모듈러 P가 11이니까, 그죠? P가 11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9가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반대로 B가 자기의 개인키를 만들어서 그걸 A로 보내줘가지고 A가 계산한 값, 이것도 9, 똑같아진다. 그죠? 여기도 9고, 여기도 9. 그래서 대칭키에 사용할 그런 어떤 키가 9가 되는데, 이렇게 그 A와 B가 통신할 때, 그때 통신할 때 사용한 키를 매번 이렇게 계산하고, 한 번 계산한 키를 통신하고 나면 다시 버리고 또 그 다음 통신할 때 새로 계산하고, 이렇게 할 때 일회용 그런 대칭키를 보통 이제 세션 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션 키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션 키가 9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금방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DP-헬먼 알고리즘이 그 대칭키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용한 알고리즘이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IPsek이나 웹 보안 프로토콜이 SSL, TLS거든요. 그럴 때 실제로 많이 쓰이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DP-헬먼 알고리즘. 이게 이제 중간자 공격에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그 IPsek이나 SSL, TLS에서 DP-헬먼 알고리즘을 쓴다는 이야기나
이 중간자 공격을 보완한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중간자 공격이 왜 이게 취약한가를 사실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 A하고 B가 있잖아요. A하고 B가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어요. A하고 B가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 숫자 G와 P는 그대로 쓰고 A의 비밀키는 X고 Y의 비밀키는 B의 비밀키는 Y다. 그러니까 비밀키라기보다 그러니까 개인키는 Y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런데 이제 A가 B한테 공개키를 만들어서 주잖아요. 공개키. 공개키는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A가 B한테 알려줄 공개키 RA는 어떻게 만드냐면 G에 자기 개인키 X승을 한 다음에 모듈러 P 이게 이제 그 A가 B한테 알려줄 공개키잖아요. 그리고 B도 그러면 있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공격자가 중간에 있는 공격자 C라고 보자. 이 C가 요 놈을 자기가 가로챈 다음에 있잖아요. 가로챈 다음에 중간에 가로챈 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하고 자기가 대신 그 B한테 공격키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때 공격키를 하나 만들어줄 때 C가 말이죠. C가 내가 저기 B하고 통신할 때 사용할 그 개인키를 하나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죠. 개인키를. 그때 내가 여기서 개인키를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여기서 Z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이 C가 중간 공격자 C가 B한테 만들어주는 공격키가 뭐가 되냐면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RBC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G의 자기 개인키가 Z잖아요. Z의 모듈러 P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A가 만드는 것처럼 해서 B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B한테. 그럼 B는 사실은 이게 뭐 A가 보낸 건지 C가 당연히 A가 보낸 줄 알고 여기서부터 키를 만들어낸다고요. 키를 만들어내는데 K, B 이렇게 키를 만들어내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그 A가 보내준 걸로 알았지만 사실은 이제 C가 보내준 건데 C가 보내준 공개키 RBC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키 Y승을 한 다음에 이놈의 모듈러 P한 그게 이제 키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사실 이 키를 만들었는데 A가 보내준 공개키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보내준 걸로 만드냐면은 C가 보내준 그죠? 중간에 있는 공격자가 보내준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B가 어떻게 하냐면은 A한테 자기의 공개키를 알려주겠죠. 그죠? 자기 공개키가 뭐냐면 RB인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G에 Y승을 한 다음에 모듈러 P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요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사실은 이 C가 자기가 가로챈다고요. 가로채고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B한테 한 것처럼 A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만든 공개키를 알려준다. 그때 이제 A하고 통신할 때 사용할 자기 개인키를 하나 만들네. 그때 개인키를 여기서 내가 W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책에서는 그 Y1이라고 이렇게 표시했고 Z에 대해서는 Z1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뭐 WZ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개인키를 하나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이 개인키를 가지고 공개키를 만들어내는데 이 공개키 C가 A한테 알려주는 공개키를 RAC라고 표현합시다. 이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G에다가 자기의 개인키 W 그 A하고 통신할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든 개인키 있잖아요. W승을 한 다음에 모듈러 P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A는 이 RAC가 C가 보낸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히 B가 보내준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키를 만들어낸다고 KA 이렇게 그죠? 키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사실은 RAC에다가 자기 개인키 X승을 해서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B가 보내준 공개키로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A가 보내준 공개키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 C는, 중간 공격 C는 A로부터도 공격 키를 받았고 B로부터도 공격 키를 자기가 받았잖아요. 요 공격 키를 가지고, 요 공격 키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든지 키를 만들어낼 수 있다. A하고 통신할 때 사용한 자기의 개인 키가 요 W잖아요. 요 W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RA에 W승을 한 다음에 모듈라 P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키를 만드는데 이 키를 KAC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키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요걸로 키를 만드는데 요거를 그러면 RB에 요때 사용한 그 개인 키가 Z니까 RB에 Z승을 해서 모듈라 P 요놈을 BC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눈치를 챘겠지만 이 값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냐면은 요 값하고요 뭐하고 같아지냐면은 KAC하고 뭐하고 같아지냐면 요놈하고 같아진다. 그리고 요놈은 KBC 요놈은 뭐하고 같아지냐면은 요놈하고 같아지는 거죠. 오케이? 이제 거기에 정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건 뭐 금방 이렇게 계산해 낼 수 있어요. 여기 따라가면서 금방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는데, 예, 그대로 금방 나오는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B가 있잖아요. B가 A가 통신하는 줄 알고 자기 키 KB로 암호화해서 보내면은 요 KB하고 뭐가 같아지냐면 요거랑 같아지고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랑 같고 요거랑 같기 때문에 있잖아요. 요거랑 같아지기 때문에 KB로 암호한 모든 데이터는 공격자가, 그러니까 이 공격자 C가 KBC를 통해서 당연히 다 이렇게 해석해 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A가 KA로 암호한 모든 거는 KAC 요걸로 다 이렇게 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보가 A하고 B가 교환하는 모든 정보가 이 공격자한테 다 노출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DP-헬문 알고리즘은 저기에 중간자 공격에 치명적으로 이렇게 약점이 있다. 그래서 중간자 공격에 치명적으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보완을 해서 사용하는데요. 중간자 공격에 대한 보완이라는 게 결국은 사용자 인정하고 메시지 인정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자 인정, 메시지 인정은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도 나중에 그때 우리 그 관련되는 내용을 공부할 때 이제 다시 공부를 할 테니까, 어쨌든 DP-헬문 알고리즘 그 자체는 중간자 공격에 취약하다. 그래서 DP-헬문 알고리즘을 쓰려면 중간자 공격을 보완한 중간자 공격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하고 같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증명하는 거. 중간 공격자가 이 만든 키가 KA는 그 중간 공격자 만든 키하고 같아지고 KB는 또 중간 공격자 만든 키가 같아진다. 이런 거 증명하는 건데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뭐 금방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 A하고 B가 키를 만드는 그 과정하고 사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기타 또 공격키 암호 알고리즘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잘 알려져 있는 게 엘가말 암호 알고리즘이 있고요. 요거는 그 이산대수 연산의 모듈 N의 이산대수 연산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키로부터 개인키를 보호하는 건데 DP-헬문 알고리즘처럼요. 근데 이제 암호문의 길이가 평문보다 2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게 이제 단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빈 암호 알고리즘은 이것도 RSA 알고리즘처럼 큰 수에 대한 소인수 분해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키로부터 개인키를 보호한다. 이런 메커니즘이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문으로부터 개인키를 보호하는 것은 모듈 N 연산의 팽방근 계산의 어려움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타운 곡선 암호를 많이 쓰는데 ECC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타운 곡선 대수 문제 계산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개인키로부터, 그러니까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보호하는데, 이 타운 곡선 암호 알고리즘의 그 큰 장점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RSA 암호 같은 이런 경우는 키 비트가 1024비트 정도 아주 커야 되고요. 이게 아주 크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계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ECC 타운 곡선 암호를 쓰면은 160비트 정도만 가지고도 요 RSA 암호에 1024비트 키를 사용하는 것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런 안전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요 ECC 타운 곡선 암호 알고리즘 상당히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시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공개키 암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답이 딱 눈에 들어왔죠.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반드시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 시스템에서 앨리스가 밥에게 암호문을 전달한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이제 밥이 그 암호문을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무슨 키를 써서, 그러니까 밥은 앨리스에게 무슨 키를 전송해야 되고, 앨리스는 무슨 키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해야 되고, 밥은 무슨 키를 사용해서 암호문을 복구해야 되는가, 이런 건데, 이 4개의 답 중에 한번 답을 다시 한번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거는 아까 디프 헬문 알고리즘을 써서 키를 실제로 사용할 대칭 키를 계산해내는 그런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개인키, 그러니까 A의 개인키를 아까 X라고 그랬잖아요. X는 3이고, 그 다음 B의 개인키를, A의 개인키, A의 개인키는 3이고요. B의 개인키니까 X는 3이고, Y는 2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계산할 때, G의 X승, G의 Y승 모듈라 P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G는 7이고, 그 다음에 P는 23이잖아요. 요럴 때, KA하고 KB는 당연히 같은데, KA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런 거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예 여기 공개 키도 이렇게 계산해 놨거든요. 이렇게, 그죠? 공개 키. A가 B한테 알려주는 RA는 21이고, RB는 3 이렇게 계산되어 있으니까 뭐,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5급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뭐, 생략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는데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이 수학적인 그런 어떤 이론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설명한 게 잘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RSA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개인키와 공개키를 만들어내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까지, 그 다음 DP 헬먼 알고리즘을 써서 세션키를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그 RSA 알고리즘에서 개인키로, 그러니까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어떻게, 왜 보호가 가능한가, 그 다음 암호문으로부터 키는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DP 헬먼 알고리즘에서 공개키로부터 개인키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이런 개념 있잖아요. 그 개념이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강의를 다시 한번 앞에서 차례대로 꼼꼼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교재도 한번 반드시 그러니까 정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